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소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한 272만 6천 명으로 집계돼서요, 장애 출연율은 한 5.59%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0명 중 한 559명인 셈이죠. 그 추정 장애 인구 중 등록 장애 인구를 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250만 명으로 해서 이 등록률은 이제 91.7%였는데요. 2011년 93.8%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 하면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후천성, 다시 말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경우가 90%가 넘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요,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비율이 8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하고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대략 1대9인 셈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할 생각을 할 확률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나 높다. 이거는 결국은 어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실태조사 결과 저를 좀 봤는데요. 네. 보니까 비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10.3%, 또 자살 생각률이 4.2%에 비해서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24.5%, 또 자살 생각률은 19.9%로 조사되었으니까 네. 장애인이 2배 이상 높은 셈이죠. 그런데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우울이 장애 때문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장애와 우울감 사이에 인과관계는 사실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회적 차별이 우울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격리가 우울의 또 다른 예측 요인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적 격리가 사회적 차별보다 유의하게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장애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을 가진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이 격리, 차별 이런 거 옛날보다 많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 보죠?
물론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긴 줄었는데요. 뭐 사회적 격리라고 해서 우리가 참 그런 게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장애인을 비장애인이나 분리해서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격리해 놓는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다 격리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장애인만의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다 격리입니다. 물론 차별이 뭐 과거보다 줄어들어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뭐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2005년 이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차별 인식이 없다고 한 것이 2005년에는 13.3, 그다음에 2011년에는 19.3, 2014년에는 27.4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아직도 차별이 많아서 분야별로 보면은 학교 생활에서의 그 차별이 작년 조사할 경우에 30.7%가 학교 입학이나 전학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 결혼에서도 여전히 한 16.4%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여전히 생활할 때 7.3%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가장 심한 것은 그 취업 시의 차별이어서요. 이거는 2011년보다 오히려 악화됐는데요. 한 35.8%가 취업 시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대한 그 차별 실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15세 이상 장애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를 보면 비율을 보면 36.6%이거든요. 이거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사실 이것만 봐도 물론 뭐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것이 모든 게 차별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퍼센트가 차별에 기인할 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요 장애인이 뭐 모집 및 채용 단계 또 채용된 다음에 직무 배치 단계 임금 및 복지 혜택 능력 개발, 뭐 퇴직 및 해고 단계 모든 이 고용의 전 영역에서 전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단체가 말이에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의료, 주거 등 다양한 그 복지 영역의 욕구를 과연 장애 등급 한 가지로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을 함부로 분류하고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양 의무제 같은 경우에요. 성인이 된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이걸 부모에 지우는 거, 이게 부양 의무제인가요? 예,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한 건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는 그나마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노동시장에 편입되어서 이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경우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문제되는 게 장애인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시설이요? 예. 예,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서 예. 시설 거주인의 수급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최대 걸림돌이 지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수급권자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의 단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그 법상에서는 수급권이 박탈돼가지고 뭐 수급권자가 자살하기도 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 거주시설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 자립하고자 할 때 바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가지고 수급권에 박탈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왔지만 부양 의무 기준 때문에 생계를 가족이 책임지려고 한다면 또다시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수급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평생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장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예. 수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포함되지 않고요. 포함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치매로 인해서 어떤 다른 뭐 합병증이 나타나서 그것이 뭐 장애로 복지법상에 장애로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장애인 인권 보호 문제, 이거 정말 해결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데부터 손을 대야 돼요, 이거? 예?
예, 사실 그 국가인권회가 구성돼 있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성취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가니 영화 이후에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그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요. 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죠. 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또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현실이 참으로 암담한데요. 이들의 권리가 증진되기는커녕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헌법상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를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를 조력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격 얘기하는데요. 예. 국가 수준의 바로메타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고 보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국격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시사평론가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평론가 맞습니다. 예, 갑자기 시사평론가가 되실 뻔하셨어요. 예. 아마 근데 스포츠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예. 자,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메이저리그 첫 득점을 기록했네요. 예. 예,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오늘 새벽에 경기가 벌어졌거든요.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6회 대주자로 출전해서 메이저리그 첫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회에는 볼넷을 골라서 진루하기도 했고요. 이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5대2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예.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2회 1타점 1루 땅볼에 이어서 6회에는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3경기 만에 안타를 기록했고요. 예. 이 경기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8회 말 현재 텍사스가 10대7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골프 얘기인데 LPGA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우승 여전히 계속되고 있네요. 그죠? 어제 예. 롯데 챔피언십에서 김세훈 선수가 우승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세영 선수 어제 이 마지막 4라운드였거든요. 네. 2루 오버파 치면서 합계 11언더파. 어제만 보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전에 박인비 선수하고 연장전에 들어갔거든요. 연장 첫 홀에서 이 샷 이글이 나오면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김세영 선수는 올해 LPGA에 데뷔한 선수거든요. 지난 2월 이 퓨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에 이어서 벌써 2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연장전 상대도 박인비 선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선수들끼리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예. 이 중계방송 보면서 아마 보셨던 분들은 이 국내 대회인지 LPGA 대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예. 선수들이 상위권을 모두 다 휩쓸었거든요. 네. 우승 김세영 선수, 준우승 박인비 선수, 김인경 선수가 3위, 김효주, 최은정 선수가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공동 4위까지 모두 5명인데 모두 다 우리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 어제 비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경기만 치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넥센하고 기아전만 열렸거든요. 예. 넥센이 기아를 15대4로 크게 이기면서 3연승 달렸습니다. 이 넥센이 선발 타자 전원 안타 또 이 전원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기아 마운드를 아주 신나게 두들겼고요. 그리고 이 넥센의 선발이 송신영 선수였는데 예. 그동안 중간 개투로 활약해 오다가 올 시즌에 선발 투수로 전환했거든요. 예. 어제 이 선발로 등판해가지고
2008년 이후에 7년 만에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예, 15대 4요? 그죠? 예. 아유, 이거 굉장히 큰 점수 차인데 기아가 좀 이 성적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점수가 들쭉날쭉한 거는 이 전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타격도 좀 들쭉날쭉하고 선발 투수진의 투수들 간의 기량차도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좀 무너지는 경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에이스가 나올 때하고 에이스가 아니라 이 4선발, 5선발 나올 때하고의 수준차도 크고요. 이 타격이 꾸준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기아로서는 그런 약점을 노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그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그렇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감기가 들리는 날 시험을 치러도 어느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진짜 실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예. 김민태 감독으로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또 일본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결승타를 터뜨렸다 그러죠? 예, 이대호 선수 이 결승타 소식이 반가운 게 왜냐하면 그동안 이 타격이 부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모처럼 결승타를 친 겁니다. 이 치바 롯데전에서 3회 2타점 결승타 기록하면서 이 소프트뱅크의 5대4 승리를 이끌었는데 어제 4타수 1안타였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동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율은 여전히 1할 9푼 1리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신의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예. 세이브에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올 시즌 첫 블론 세이브죠. 이게 블론 세이브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신의 오승환 선수 요미우리전에서 이 3대2로 앞선 9회 초 등판했다가 1실점하면서 세이브에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 야구에서 이 블론 세이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블론은 바람이 분다,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런 영어 단어 블로우의 과거 분사 이 블로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구원 투수가 승리를 날려버렸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예. 올 시즌 첫 구원 실패 블론 세이브입니다. 이 한신이 3대5로 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는 포항이 2연승을 기록했네요. 이 포항이 대전을 이기고 2연승 기록했는데요. 이 포항이 시즌 초에 중하위권으로 처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부진했는데 어제 2연승 올리면서 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천이 이 강호 울산과 1대1로 비기면서 선전했고요. 예. 이 전남은 부산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조효정 손현재 선수 말이에요. 어제 예. 부상 때문에 국가대표 평가전은 포기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대표 선발전 첫날 경기에서 손현재 선수가 1위에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 둘째 날 경기에서 이 왼쪽 발목 부상 때문에 이 대표 선발전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루마니아 이 부크레슈티 월드컵에서 당했던 이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선발전에는 참가하지는 않았는데 이 손흥재 선수는 이 협회 추천으로 대표 선수에 뽑혀가지고 오는 6월 이 충북에서 열리는 이 제천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 8월에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일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 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황태손, 박상병의 워스트 베스트. 예, 저희 둘이 다 했습니다. 땀나. 예, 지금 아직 황태순 평론가께서 아직 도착을 못 하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조금 막힌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근데 뭐 진짜 저희 둘이 하죠. 일단은 우리 박 박사님 워스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워스트는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이완구 총리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누구든 그렇게 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3천만 원을 받았다 안 받았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이제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은 아니지만 말 바꾸고. 그렇습니다. 예,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총리는 그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인데 일국의 총리께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 해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총리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 말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계속 말이 바뀌면은 이 총리를 믿고 싶어도 또는 국정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국민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완구 총리 이런 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워스트로 이 총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완구 총리 전 사실 물론 사람이 당황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천만 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떠나가지고 근데 말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당장 고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217차례인가요? 네, 200회 이상 전화를 주고받고 물론 그것이 다 100% 통화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반,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렇게 되죠. 그럼요. 이거는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요 이완구 총리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총리의 앞으로 어떤 해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완구 총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64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217건 중에서 64건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1년에 64건이면은요. 이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하고 신 교수님도 친한 편인데 1년에 그렇죠. 몇 분 전화합니까? 그렇고 이게 같이 의원을 해도 그러니까 충청권 의원끼리 전화했다. 이게 그 오버래핑 되는 기간이 4달밖에 안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64건이 저 엄청난 그러니까 일인데.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을 때 성완종 전 회장이 있을 때도 같은 의원들끼리도 그때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중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국회의원직을 잃고 난 이후에도 계속 1년 정도로 계속 꾸준히 전화를 하고 왔다라고 실제로 말이죠. 충청권의 민심을 들어보니까 성완종 회장이 충청권 지역을 위해서
상대 애를 많이 쓴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완구 총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두 사람 관계 잘 알고 있는 충청도 도민들은 이게 뭐지? 갑자기 저건 왜 저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야. 플랜카드 붙이고 해서 총리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는 불리하다고 그 사실을 갖다가 없다고 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충청권 민심도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 민심에도 이완구 총리의 처신은 별로 합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당황해서 드디어 황태순 의원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비까지 오니까 차가 맞아요. 엄청입니다. 엉망진창이네요. 네, 맞아요. 엉망진창인 차 오늘 교통 보면서 전국 현황 같네요. 지금 이완구 총리를 워스트로 꼽아주셨어요. 박상면 박사님.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황 의원님도 사실 뭐 거의 지난주에 최고의 워스트는 누가 보더라도 뭐죠. 이완구 총리라고 지칭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 제가 그걸 할 줄 알고 다른 부분을 선정하시는 거군요. 네. 뭐 저는 사실 워스트를 갖다 우윤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갖다 꼽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한 주는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완구 게이트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사실은. 아직 뭐 이게 밝혀진 건 없지만은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 그 3천만 원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문제는 앞서 우리 박상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총리가 보여주었던 그런 자세는 공직자로서 그것도 삼성 국회의원의 충남지사의 또 1인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국무총리의 그런 어떤 처신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죠. 처음에 모른다 그랬다가 뭐한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려 210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통화가 217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가 됐는지 아니면 발신만 가고 뭐 기록만 남은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한 20여 차례 만난 것도 사실이고 처음에는 거의 만난 적 없다 잘 모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 20여 차례 만난 게 드러나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그건 뭐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무총리가 과연 저래서 해야 되겠는가. 거기다 또 하나가요. 지금 방금 황태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청도민들이 이완구 총리가 계속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도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말이에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입에 주변에 정인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또 결정적인 것이 거짓말을 하는데 물었습니다. 왜 그 거짓말 하느냐. 충청권 말투가 원래 충청도 사투리가 말투가 원래 이거는요 정말로 이완구 총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예요. 원래 말투가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투예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인데 그 충청도 사람들 그거 기분 나쁘죠. 제가 상대적으로 충청권에 가서 그럼 경상도 사투리 뭐 너무 확실한가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듣는 경상도도 별로 상쾌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충청도에 가면은 충청도민들 아직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절개, 지조와 관련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권 자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충청권 말투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 충청권의 그 역사 지조가 다 뭡니까 다? 어떻게 일국의 총리께서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투를 내살렸다고? 내 말을 정당화시키겠다고? 근데 그거 질문한 의원도 충청권 의원 아니었어요? 제 기억은. 그래 질문한 장 누굽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 충청권 의원이 아니라 저기 유대훈 의원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서울 강북구의 유대훈 의원 같은데 고향이 충청권 얘기하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참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충절과 지조의 고향이 충청도죠. 그다음에 이봉창. 이봉창 의사 다 충청도 분이에요. 단호할 때 얼마나 단호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바쳤던 그런 분들인데 충청도가 말투가 원래 그렇다. 근데 이런 얼마 전에 칼럼 보니 참 재밌는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비유해서 결정적 순간에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래요. 뭐요? 이게 뭐요? 막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분노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육두문자가 나올 법할 그 무렵에도 충청도 분들이 가장 심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끝이야. 근데 이번에 충청도 이완구 총리가 그 충청도 말씨가 그래요 하는 거 보고 나왔네요. 그게 뭐요? 유대훈 의원인데. 유대훈 의원 맞죠? 충남 서산이네요. 충남 서산 맞죠? 지역구는 근데 강북입니다. 지역구는 강북구 어린인데. 근데 고향이 충청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서산이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저는 이제 저는 뭐 박상현 박사가 뭐 이완구 총리 보나마나 뭐 워스트를 꼽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했죠. 저는 그래도 이제 우윤근 이제 원내대표를 꼽은 것이 사실 우윤근 좀 대표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우 대표가 조금 뭐랄까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좀 워스트를 꼽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도 온당치가 못해요. 왜냐하니까 특별검사 얘기 나오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윤근 원내대표가 특검 얘기 나오니까 이 특검 못 믿겠다. 특검 추천위원회 7명 중에 야당 목숨 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별도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성완종, 이완구 게이트를 추적하기 위한 뭐 특별검사 법안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지난주 초에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말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이 한 말씀 하시고 쏙 들어가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이 뭐냐니까 아시죠?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여태까지 어떤 의혹 뭐 이런 의혹이 나오면 항상 야당에서는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얘기하면 여당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자. 근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여당에서는 오히려 특검하자. 뭐 특검 뭐 못 받을 이유 없다. 대통령도 나가시기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우윤근 대표가 별도의 특검법으로 특검하자라고 말문을 트니까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우선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이 김성수 대변인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까 보니까 또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내가 다녀와서 이완구 총리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아니야. 지금 빨리 해임 건의안 어제까지 내겠어. 그다음에 이제 날짜 이제 조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뭐랄까 이런 사건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손칩니다만은 어차피 이완구 총리 박상현 박사가 워스트로 꼽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야당의 자세가 알겠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제가 조금 답변할게요. 말씀하세요. 야당을 위한 표현. 논리는 황태수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논리는 그런데 야당은요.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던지는 말도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래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우리는 이번 상설특검 못 믿겠다. 별도하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면은 여당 쪽에서는 별도하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지금 하고 그러면 야당이 좀 추천하는 후보들을 좀 우리가 힘을 쓰겠다. 이런 거 좀 얻어내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 너무 나간 건가? 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판하고 있는 건데 약간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표현에서 한 얘기를 이걸 가지고 이거 워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야박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워스트를 마음속으로는 저도 이완구 총리를 꼽고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방송을 위해서 하셨군요. 그냥 방송이 아니고 다양한 시각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상설특검법을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직 특검법은 정해져 있는데 1호를 발동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상설특검 하게 되면 1호거든요. 근데 그 상설특검마저 그렇게 목청 높여 외쳤던 야당이 그래서 겨우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는 상설특검은 못 믿겠으니 그다음에 별도 특검으로 하자. 이게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워스트 뽑은 거예요. 저는 사실 뭐 별도의 특검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야당이 좀 전략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제 쭉 정계 과정을 보면 당연히 이제 제일 관심을 받는 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경향신문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새누리당이고 그 다음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예요. 관심 받는 순서. 관심 받는 순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기자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는 사실 야당이 최소한도 3위나 2위를 해야 되는데 3위나 2위를 못하고 4위로 지금 관심이 밀려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 만약에 동일한다면 이런 점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몇 위예요? 지금 워낙 이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략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전략이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국면 속에서 야당은 당 처음부터 특검 수사로 갔어야 돼요. 상설 특검을 우리가 왜 만들었는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현 검찰에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의 선전화를 위해서
상설특검으로 가자라고 말하면 쿨했는데 이거 좀 더 시간을 끌어볼까? 잘하면은 재보선 나오고 더 잘하면 내년 총선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인 엉뚱한 별도의 특검 얘기 넣으려고 습이 꼬는 거거든요. 전략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근데 뭐 만약에 진짜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야당의 전략이 사실 전략 뭐 당연히 여야를 막론 이런 거 나오는데 야당 입국 다문 것은 그건 야당도 아니죠. 야당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 나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 대선 해서 뭐 어느 정도 보면 공격 나를 세우는 건 좋은데 지금 뭐 이야말로 이게 완전히 뒤에 엉켜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면 지금 이러는 사이 좀 없어진 게 있죠. 공무원 연금 개혁 어디 갔죠? 노동 개혁은 그렇죠. 어디 집 나간 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런 어쨌든 국회라는 것은 이건 이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싸우며 일하세. 네. 싸울 건 싸우고 일할 건 일을 해야 됩니다. 세대시정은 좀 황당한 게요. 당초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거 검찰 수사로 가면은 두 가지를 우려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은 혹시 방금 우윤근 원내대표 말처럼 자칫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냐 생각하나. 두 번째는 검찰 수사도 불리하지 않다.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특검 의식하면 검찰이 더 수사를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검법 얘기를 안 하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특검법을 상설특검을 왜 만들었느냐. 상설특검법 1호로 이번에 성완종 회장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계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괜찮. 그런데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상설특검을 얘기해버렸어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뭐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거 뭐지 우리는? 근데 맞아 정말로 상설특검 가버리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계획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처음에 이야기 나오면서 보면 그 성완종 씨가 뭐 굳이 보면 꼭 8명한테만 로비했겠는가. 예전에 보면 가장 혜택을 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시절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2번에 걸친 특별 사면 아주 이례적이다. 또 보면은 경남 기업을 어느 정권에 인수했는가 대학건설이 또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 330억 원 정도의 성공물 융자 그 어디서 받았는가? 이게 마침 또 뭐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특검으로 가서 왜 검찰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아직도 착각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특검으로 갔을 때 이게 막 번져갖고 혹시 이거 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참여정부 시절에 핵심 인사들도 혹시 다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특검에 멈칫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혹들이 또 생겨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언제 시기의 문제다. 그럼요.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군다나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문무일 좀 팀장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베스트로 넘어가 보죠. 박 박사님 베스트. 이건 두고두고 없습니까? 두고두고 있죠. 이제 두고두고 나옵니다. 자 박 박사님. 네.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오늘 논조와는 조금 빗나가서 조금 죄송하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합니다만은 워낙 베스트를 꼽고 싶었습니다.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직 판사로서 나름대로 징계의 부담을 이없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치하의 고문치사 은폐 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 축소 기도에 맞선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침입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6월 항쟁으로 이처럼 민주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입장은 논의를 하더라도 소신 있는 판사 이런 판사 우리가 주변에 있던 것 자체가 우리 지금 민주헌법에 나름대로의 청신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용 여부를 떠나서 이제 소신성이 중요하다. 사실 박노수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동양화계에 있어서의 거목, 화백, 박노수 화백 같은 경우가 있죠.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박노수 판사였죠. 근데 여기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가자면 저는 그래요.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는 거고 판사도 물론 보면 아주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냈을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경우 그 사람한테 판사는 최종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검사하고는 달라요. 그 판사가 어떻게 정치적 일종의 어떤 방향이 됐든 그게 우가 됐든 좌가 됐든 편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어떤 국민들의 인식되는 순간 어느 사람이 그 판사의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사님들은 가급적 물론 마음이 터질지라도 이왕 꾹 담으시고 그런 건 판결로 말씀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소신. 자, 우리 저도 한번 두고두고 한번 해주세요. 두고두고 나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갖다가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사실은 한 3분 모시고 싶었는데 베스트는 한 명밖에 안 꼽아서 그런 거죠. 뭐. 아, 근데 뭐 이분이 뭔데요? 이번에 뭐 나왔을 때 뭐 다른 사람들 뭐 성완종 모른다, 성완종 만난 적도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박수현 의원 마침 보니까 지역이 같은 충청도 의원 아니에요? 당은 다르지만은 아까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그 성완종 의원이 당시 의원이 그 자네는 지역구에서 고속버스로 좀 다닌다며. 그 내가 형이 좀 지원할게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갖다가 후원해 주었다. 고 밝혔어요. 근데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네.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냈으면은 성완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금할 때 300만 원 이상 적어야 되는데 성완종 회장은 전문직이 한 번도 없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박수현 의원이 일종의 고백이죠. 성완종 회장이 500만 원 보냈는데 그러면 쪼개기로 했다. 쪼개기로 했다. 그럼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 사람을 갖다가 마지 못해서 했는 사람을 패스로 꼽았습니까? 그래도 그저 다른 사람 다 모른다 그러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양심적 고백한 사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로 들어왔다는 건 뻔히 알지 않겠어요. 박수현 의원도 그때는 쉬쉬하다가 이제 리스트 때 놓으니까 이름이 나와서 다른 사람 드러나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만난 적도 없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해갖고 나 3천만 원 의혹에 오르는 사람보다 100번 낫죠. 그리고 비교를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나 그 전날 8시에 만나서 한 30분 동안 만나서 냉면 먹으면서 내가 보니까 저 하소연하고 억울하다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뭐랄까 좀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하여튼 용기 잃지 말고 또 이번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성완종 씨에 대해서 무슨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다 보면 그 상가집 가는 것도 두려워할 그런 무렵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상가집도 물론 갔지만은 발인하고 나중에 보면은 안장할 때까지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같은 선진통일당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도 같이 했고 망인에 대해서 최소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까 우리 박사님 박수현 의원 나중에 드러날 법하니까 고백했다. 물론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 각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얼굴이 두꺼우니까 돋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안면 깔고 이랬을 때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예를 들면 상가에 가서 이인재 의원과 최고위원처럼 끝까지 가고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지만 김한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잠깐만요. 김한길 전 대표도 나 작년에 보면 성완종 씨랑 같이 그 베트남 다녀왔는데 비행기표도 보니까 내가 예약해놔서 지우고 내 돈으로 갔다 왔다. 박수현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황태순 의원한테 베스트로 뽑을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대목은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에게. 청먹게 쪼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맞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쪼개게 그 말을 많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받았다 인정만 한다. 어쨌든 그래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베스트 꼽으면 좋았을 텐데. 들킬 것 같으니까 한 건데 이거를 저는 물론 이거를 이완구 총리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별로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세상이 그렇게 저도 한마디로 말할게요. 에베레스트 산이 물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산들이 오망조망하면 남산도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하도 안면 딱 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두 분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박사님 간단하게. 네, 행복했습니다. YTN에 나와서 정말 어제까지도 베스트 워스트
저희 YTN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양심적이고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합치될까 고민 끝에 한 명 두 명 골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님. 예, 베스트 워스트. 사실 뭐 제목이 베스트 워스트라 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또 화제에 올려봤습니다만은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연 제가 제대로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또 워스트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의 또 가슴에 입은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에 상처 입으셨던 분들 계신다면 있어요. 꼭 계시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널리 해량 주시 부탁 올립니다. 예, 어쨌든 두 분과 함께했던 시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 워스트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 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